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이죠. 1922년부터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그랬으니까 딱 100주년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과 어린이날을 만든 방종환 선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방종환 선생이죠. 세계 최초의 어린이날을 만든 나라가 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한국에서 만들었다면은 터키 나라 사람들은 무슨 뻘소리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터키에서는 1920년에 어린이날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1920년 4월 23일이 터키 의회 설립일이에요. 즉 터키 독립기념일인 거죠. 최초의 대통령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좀 이름이 어렵긴 한데 이 양반이 어린이들을 무지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싹 같은 어린이가 터키 공화국을 상징한다며 이날을 어린이날로 소위 선물을 준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지금도 터키 어린이들은 4월 23일을 무스타파 케말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2020년에 터키에서는 실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식을 하기도 했었던 거죠. 이거는 유니세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즉 세계적인 공인을 받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따져보면은 터키의 어린이날은 터키 공화국 탄생, 의회 탄생일이랑 겹쳐 있어요.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 그 국경일인 광복절 8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8월 1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한 거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즉 광복절과 어린이날이 겹쳐 있다, 이런 경우하고, 순수하게 어린이만을 위한 날이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어린이만을 위한 날로 제정한 날이 한국의 어린이날이에요. 전 5월 1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5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메이데이죠. 메이데이랑 이제 겹치는 거예요. 1946년도부터 아예 5월 5일로 못 박아서 지금까지 어린이날을 세워오고 있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생각 이상으로 많고 또 생각 이상으로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인도 어린이날이 터키 어린이날이랑 비슷해요. 그 인도의 첫 총리 네루의 생일날을 인도에서는 어린이날로 하고 있는 거죠. 11월 14일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는 네루 생일날 어린이날로 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북유럽 하면은 핀란드나 스웨덴, 그렇죠. 산타클로스 생각나죠. 그 산타클로스 날이 어린이날이에요.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경우가 일본과 이제 스위스 이런 경우인데, 그 다음에 독일도 해당되겠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이 우리랑 같아요. 5월 5일. 근데 일본은 원래 5월 5일이, 우리는 음력, 양력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데, 일본에서는 명치유신 이후에 음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서양의 양력만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양력으로 모든 것을 환산해서 써요. 음력으로 5월 5일 날이 무슨 날이죠? 단오날이죠. 단오날을 일본에서는
어린이날로 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뭔가 하니, 그 3월 3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3월 삼진날이죠. 다른 말로 여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양력 3월 3일을 여자 어린이날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는 3년에 한 번씩 그 소위 상갈렌 어린이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생긴 배경이 뭔가 하니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전쟁.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 어린이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관생도 옷을 입고 뭐 이제 뭐랄까 기념하고 행진도 하고 이런 이제 축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로부터 비롯됐다고 해요.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어린이날 좀 거시기하죠.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 통일되었지만은 아마 아직까지도 관례적으로 서독은 9월 20일, 동독은 6월 1일 이렇게 아마 어린이날을 세고 있을 거예요. 동독이 6월 1일인 경우는 6월 1일은 국제 아동절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베트남, 뭐 라오스, 러시아 뭐 이런 데서는 소위 사회주의권에서는 6월 1일 국제 아동절을 어린이날로 세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이나 타이완, 대만에서는 전통적인 4월 4일 얼퉁제라고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어린이날로 이제 세웠었는데, 아직도 홍콩이나 그 대만에서는 4월 4일을 어린이날로 세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어린이날을 세고 있을까요?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아프리카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을 어린이날로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체하고 있는 거죠. 캐나다 11월 20일. 그러니까 11월 20일을 어린이날로 세고 있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세계 어린이날을 자기 나라에서도 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이런 데는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과 달리 아예 어린이날이 없어요. 물론 자기네들 표현하는 1년 내내 어린이를 위한 날이어야 되는데, 굳이 하루 날짜 정해 그날만 어린이를 위해 뭐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죠. 어린이날을 특별히 축하하고 또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미나 이런 데 보면은 어린이날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조사를 해보세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4월 30일이고, 칠레는 8월 둘째 일요일, 그리고 뭐, 과테말라는 10월 1일, 온두라스는 9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나라의 전통이나 뭐 혁명, 독립 이런 거하고 많이 연관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날이 아까 스위스가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어린이날이 이제 생겼다고 그랬는데, 정말 비극 속에서 탄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금방 이야기한 남미의 파라과이예요. 파라과이가 한때는 1800년대죠. 남미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희생되고 그러면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날이 파라과이 어린이날인 거죠. 파라과이랑 가장 비참한 전쟁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소위 삼국동맹이라고 해요. 삼국동맹 전쟁 이러는데 파라과이랑 이제 딱 붙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파라과이에는 이제 내륙에 있다 보니까 그 바다에 대한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진출하는데 뭐 그런 점들 때문에 그 남의 땅을 침략하다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실제 영국에서 이제 브라질이나 뭐 이런데 계속 전쟁 물자나 이런 걸 꾸준히 대주거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좌우간 이 전쟁에서 3,500명의 어린이가 몰살을 하게 됩니다. 즉 파라과이는 소위 징집제였는데 아주 용감하게 승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전세가 계속 기울게 돼요. 대부분 성인 남자들이 대부분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까지 동원하게 되는데 10세 이상, 심지어는 6살 아이도 나가서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이런 걸로 목총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적들이 볼 때, 브라질군이나 얘네들이 볼 때 무장한 걸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목총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옆에 차고, 그 다음에 성인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소위 이장술인 거죠. 이병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턱에다 수염도, 가짜 수염도 이렇게 달고 그렇게 이제 전쟁에 나가게 돼요. 얘네들이 1869년에 그 2만여 명의 그 삼국 동맹군과 싸우다가 3,500명의 어린이 몰살하게 돼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디아델리뇨라고 하는 8월 16일인데 그날을 기려서 파라과이에서는 어린이날로 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6월 1일 국제아동절 이야기했는데, 국제아동절도 실은 비극 속에서 탄생한 거죠. 1942년 이때면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죠. 나치군이 체코슬로바키아 그 리디체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포위해서 함락을 시켜요. 거기에 이제 그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은 이제 그 수용소에 다 이제 가둬놓는데, 거기에 90명의 어린이들 중 불과 17명밖에 살아남지 못해요. 이 비극을 기리기 위해서 1949년 모스크바 국제민주여성연맹에서 6월 1일을 그 국제 어린이날, 소위 인터내셔널 칠드런스 데이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거죠. 그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처럼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뭐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희생당하겠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큰 비극이 있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 몇몇 나라들은 전쟁통 속에서, 비극 속에서 탄생한 어린이날도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가보면은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수은회관, 즉 천도교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지 이렇게 늠름하게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세계 어린이 운동, 즉 어린이날이든 어린이 잡지든 어린이 권익보호든 이런 것들을 위한 발상지가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 비석인 거죠. 여기에 방중환 선생이 쓴 글귀가 쫙 새겨져 있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누르지 말자, 이런 게 써져 있어요. 이거 보면은 아마 세계 최초로 1923년도에 세계 최초의 어린이 선언문, 소위 어린이 권리 선언문이, 어린이 인권 선언문이 나오는데, 이런 걸 근거로 보더라도 그 어린이 운동사에 있어서는 한국이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동 복지를 위한 세계회의가 1924년에 제네바에서 열리는데, 이때 최초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23년도에 어린이 선언문이 발표된 걸로 보아 세계 최초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 어른들에게 당부하는 글과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당부하는 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어른들에게 당부하는 글이에요. 이걸 몇 개만 한번 읽어 볼게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 그 다음에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하된 말이 아니라 경어를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생에 관한 것,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당시 1923년이면은 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절인데 위생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잠자는 것이라든가 운동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시오. 즉 보통 그냥 안 돼! 뭐 이런 식인데,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성만 내지 말고 이거는 이래라니까 위험하단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은 것이란다, 나쁜 것이란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타일러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게 뭔가니,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계 같은 것을 제공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선진적인 그 내용인 거죠. 1923년 어린이날을 선전하는 그 신문을 잠깐 보면은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복자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다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늘이 어린이날, 희망의 새 명절 어린이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어린이 선언문은 과히 세계 최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환 선생의 그 업적을 보면은 아동 인권 존중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근거가 1923년 아동 권리 공약 3장에 나타나 있어요. 아동 권리 공약 3장을 보면은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지금 들으면 다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그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재래의 압박, 인격적 예우,
아동 인권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 14세 이하의 노동금지. 이거는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세계 어느 나라나 세계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 같은 경우 특히 심했어요. 아동 노동이. 이게 폐지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이거는 여가 문화 생활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권리를, 이런 아동의 권리를 일찌감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선진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소위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1924년에 제네바 선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국보다 1년이나 늦은 거죠. 더구나 그 국제연맹이면은 내노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1924년에 가서야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참 뒤 1959년에 아동 권리 선언,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아동 놀이 권리, 놀 권리 이런 게 이제 강조된 거죠.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 1989년 UN 아동 권리 선언에서 놀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런 것들 규정해 가지고 각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물론 국제연맹이 아닌 영국 국제아동기금에서 1922년도에 세계 아동 헌장이 최초로 채택되기는 해요. 아동인권,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단연 세계 최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오늘 주제인 방정환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방정환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정환 선생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방정환 선생은 판에 찍어 내놓는 교육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책에서도 언급했었는데, 그 편지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 부모는 무지한 사랑을 가졌을 뿐이며 친꽃만 휘두르는 고니일 뿐입니다. 화초 기르듯 물건 취급하듯 자기 의사에 꼭 맞는 인물을 만들려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기성사회와의 약속하에 그에 필요한 인물을 제조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인물의 주문을 받고 그대로 자꾸 판에 찍어 내놓는 교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에 새로 출생하는 새 사람들은 저희끼리 사색하는 바가 있고 저희끼리의 새로운 지식으로 어떠한 새 사회를 만들고 새 살림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헌 사람들이 헌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헌 사회 일반을 억지로 들어 씌우려는 것은 도저히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기성의 판에 박힌 그런 교육관을 거부한 게 방정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나 또 아까 아이들에게 경어를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뭔가 사상적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뭐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상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하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님.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도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전에 한울님 그러다가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뭐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죠. 그 당시 1920년대까지도 한국은 중국보다도 더 심한 유교 사회가, 유교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공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 옛 것을 전할 따름이지 새로운 것을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교과서에 있는 아니면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상, 그런 뭐 윤리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지을 필요 없다.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따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제 심각한 거는 주자학이에요. 주자학. 유독 한국에서 중국에서도 이미 한물간 주자학이 한국에서는 뭐랄까 하늘 이상으로 이제 떠받들고 오라는데 주자가 쓴 동몽수지라고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도덕 교과서예요. 도덕 교과서. 여기에 딱 한마디만 그걸 인용해 보면은 항상 나직이 숨을 낮추어 말하고 어른의 책망이 잘못이 있더라도 따져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말대꾸 하지 말라 이거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말대꾸하거나 다시 재질문하고 아니면 뭐라고 따지고 그러면 아주 싸가지 없이 이렇게 봤던 거죠. 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그 권위적인 이런 게 이제 소위 유교, 소위 이제 주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막대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즉 이런 이야기예요. 공자맹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다만 마땅히 그러니까 어른들이 뭔가 가르쳐 주면은 다만 마땅히 머리 숙여 받아들이기만 하고 함부로 망령되이 은은함이 있으면 옳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즉 무조건 어른이 가르치면은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해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 가는 거 있고 아니면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소위 삼강오륜, 이게 삼강오륜 관계나 이런 게 매우 철저했던, 따져서는 아니 된다, 궁금해하지 말라, 그런 사고가 불과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아니면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일명 꼰대 그러죠. 방종환 선생은 이에 비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 어린이는 이상세계인 하늘나라의 성품을 가진 하늘의 뜻 그대로의 산 하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바로 어린이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앞서 이제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 아마 방정환 선생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을 듯 싶은 김기전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더 격렬하게 비판을 해요. 수천 년간 장자, 즉 어른들은 우리 유년, 어린이의 인격을 말살하여 자유를 박탈한 역사적 죄인이다.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윤리도덕의 잔폐이자 소위 오륜 중의 하나인 장유유서의 말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장유유서, 그 어른들이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네네 하고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 같든가 궁금해하든가 질문하든가 뭐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 이 이야기인 거죠. 항상 나직이 숨을 낮추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숨을 낮춰서 행동하고
책망을 듣더라도 그거 따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걸 깨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방정환 선생이에요. 방정환 선생이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인내천에서 나온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내천은 뭐죠? 바로 동학이죠. 동학. 민족 종교인 동학에 이제 인내천 사상이 있는 거죠. 방정환 선생은 1917년도에 동학, 그러니까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방정환 선생도 이제 소위 외놈들이 이야기하는 불온 선전물, 이거 이제 제작하다가 발각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인가 10일간 생고생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7년에 이제 결혼하고 1920년도부터 천도교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개벽지 활동도 하고 소위 천도교 청년운동의 선구적인 가장 일선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 바로 방정환 선생이었던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1922년 천도교 청년회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1923년에 색동회를 조직해서 어린이날을 정조로 확대해서 기념하고 23년부터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발현적 교육법. 이건 이제 일본 유학이나 이런 거 통해서 또 머리가 깨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좌우지가 좀 연구해야 될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어린이 잡지가 창간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후기, 이 양반은 남은 잉크 이렇게 썼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교훈이나 수양담은 학교에서 많이 듣는 거로 여기서는 그냥 재미있게 하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흥미 위주의 그런 어린이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정말 제일 시간 안 가는 시간이 언제? 조회 시간이죠. 소위 이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마지막으로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하고 또 이야기해. 그게 뭐 어떤 경우는 거의 1시간을 끌어요. 조회 시간을. 더구나 이제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그때 앞에서 아침부터 서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고역이에요. 우리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매번 쓰러지는 아이가 있어. 그때 앞에서 서 있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걔 이제 껴안고 이제 뭐죠, 교실로 부랴부랴 들쳐매고 가가지고 찬물로 껴안고만 이제 저기 뭐 응급조치하고 뭐 이런 꼴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도 우리 교장 선생님은 의연하게 계속 훈화를 하셔요. 그런 교훈이나 수양담은 학교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잡지에서 여기서는 그냥 재미나게 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화자법에 또 그 흥미주의 발현적 교육법에 1단이 나와 있는데, 아동의 마음에 기쁨과 유쾌한 흥을 주는 것이 동화의 생명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교육적 가치 문제는 셋째, 넷째 문제고, 첫째, 기쁨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화가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읽겠어요? 가장 첫째는 흥미라고 하는 거죠. 흥미, 재미. 놀이. 놀이에서 첫 번째가 재미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그 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현실을 꾸밈없이 느낀 대로 표현해야 하고, 남의 흉내나 어른들에게는 아주 몹쓸 것이다. 즉 흉내내기나 아니면은 뭐 현실을 뭐 미사일구 써가지고 아니면은 있는 말 없는 말 동원해가지고 쓰려고 하지 말고 느낀 대로 진솔하게 이야기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발현적 교육법이 뭘까요? 발현, 뭔가 이렇게 솟아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씨앗이 새싹이 나와가지고 성장하는, 뭐가 필요하죠 그때? 세 가지가 필요해요. 3대 요소. 하나, 땅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물. 그 다음에 또 필수적인 거 하나 있어요. 햇볕. 이것만 갖춰지면은 겨울 지나면은 다 싹이 나요. 저절로 자라요. 그 다음에 저절로 성장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은 죽게 되죠. 가물어가지고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수분이 전혀 없다 하면은 말라 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햇볕이 전혀 안 나는 그늘에 갖다 놔버리면은 시들시들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땅이 아니니까 뽑혔다 하면 죽는 거고. 그래서 발현적 교육법에 있어서 3대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니 학부모, 교사, 환경이에요. 그것만 잘 갖춰주면은 어린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성장한다. 이런 교육법인 거죠. 이거는 이제 존 두이라든가 피아제, 비오치키 등의 그런 교육론에 이제 기초하고 있는데, 1950, 60년대에 이탈리아 레지오 지역, 거기에 에밀리아 유치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동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동이 자발적 학습놀이 주체가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방정환 선생의 흥미주의 발현적 교육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흥미, 잠재력, 경험에 의해서 교육 내용이 결정된다는 원리,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발현적 교육법이에요. 방정환 선생이 이러한 선지적이고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펼쳐지지 못하고 좀 매우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정환 선생은 말씀드렸듯이 1923년부터 어린이 잡지를 만들어내요. 이제 개벽사에서. 아까 이제 개벽사는 천도교 운동의 일환으로 그 개벽지라고 하는,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도 나오는데, 여기 개벽사에서 나온 잡지들이 무지 많아요. 특히 거기서 어린이 잡지는 1923년부터 35년까지 통곤 122호가 나와요. 그 당시 일제히 탄압을 받으면서 122호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잡지를 만들어낸 게 어린이 잡지예요. 특히 1925년도에는 4판까지인가 찍어요. 무려 10만 부가 팔리게 돼요. 10만 부. 지금 10만 부에도 거의 베스트셀러급이죠. 단행본, 잡지도 아닌 단행본 10만 부에도 꽤 많이 이제 팔리는 건데, 그 당시 10만 부면은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1925년 당시 서울 인구가 3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서울 인구의 3분의 1, 지금 900만 명 잡는다 하더라도 3분의 1이면은 300만 부가 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박 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23년에 나온 어린이 잡지가 최초의 어린이 잡지일까요? 최초의 어린이 잡지는 1913년도에 최남선이라고 있어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초의 신체시 아시죠? 최초의 신체시를 만든 최남선이 이 1913년도에
최초의 어린이 잡지인 붉은 저고리라는 어린이 잡지를 만들게 돼요. 거기에 이제 그 바보 온달 이야기나 뭐 이런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이제 싣고 사파도 싣고 그 당시로 상당히 이제 세련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 잡지를 발행하고 또 혁신적인 어린이 교육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어떤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노는 어린이, 대한민국 어린이죠. 세계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이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라, 대한민국 어린이죠. 세계에서 청소년 우울증이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이죠. 왜 그럴까요? 못 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급기야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기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이 모여가지고 어린이 놀이 헌장을 선포해요. 어린이 놀이 헌장을 선포한 이유는 못 놀기 때문에 좀 놀게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 헌장 선포한다는 건 그냥 뭐랄까 선포했다고 하는 의미만 가질 뿐이지 법적 효력이나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남이 놀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다면은 경남 교육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많구나. 또 강원도가 이런 게 잘 되고 있다면은 강원도 교육감이 이런 데 의지가 많구나. 이게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게 잘 되게 하려면은 법적 조치, 제도화돼야 돼요. 시스템화돼야 돼요. 한국은 논의 중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에 나온 아동 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 지원 방안 연구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이런 게 정권 말에 나왔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마치 밀린 숙제하듯이 정권 말에 이런 대안이나 이런 거 제시해봐야 아무런 힘도 없는 거잖아요. 정권 초기에 쫙 밀어붙이고 해야 뭐가 바뀌고 개혁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저도 자문했었는데 제가 한 이야기는 뭔가 하니 첫째, 천편일률적인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이 천편일률적이죠. 누리과정, 교과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을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꿔서 그러다 보면 이제 놀이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강조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2020년도부터 바뀐 게 있죠. 2019 개정 누리과정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학습 중심의 교사 중심의 누리과정이었는데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철저히 놀이 중심, 아이 중심으로 바뀐 거죠. 소위 놀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놀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게 교과 과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이에요. 3학년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도 놀이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핀란드나 스웨덴, 북유럽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소위 학습, 읽기 쓰기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마냥 놀아요. 뭐 만드는 공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목공, 자기 의자도 만들고 또 뭐 자기한테 필요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체육 시간, 그 다음에 뭐 음악 시간, 미술 시간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2, 3학년 때부터. 걔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사 1등, 2등을 핀란드와 대한민국이 다툰다고 하는데 한국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하루 8시간 이상 공부해요. 걔네들은 평균 4시간 정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4시간 공부하고 1등 하는 거하고 8시간 공부하고 1등 하는 거하고 누가 더 잘하는 거죠? 걔네들 훨씬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박시게 공부해가지고 1등, 2등 하는 거하고 놀아가면서 4시간 공부해가지고 1등 하는 거 전혀 다른 거죠. 그 경쟁에서 확 떨어진 거죠. 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경쟁에서 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분 놀이 수업을 도입해야 한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10분 놀이 수업은 덴마크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0분 놀이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소위 접촉 수업이에요. 컨택트 클래스. 피부 접촉을 통해서 서로 안마도 해주고 하면서 놀이 수업을 10분 동안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접촉했을 때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었는데 놀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 좁히기예요. 좁히기. 서로 만나서 몸 부딪히고 스킨십하고 이게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인성을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그거 떠들어봐 아무 소용없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알 건 다 알죠.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개선되고 인성이 발달되고 인성이 풍부해지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접촉을 시켜야 돼요. 접촉. 이제 코로나도 이제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보다 많은 아이들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서로 손 마주 잡고 성격도 쳐보고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서로 몸 부딪히면서 놀이도 해보고 이러면 훨씬 더 아이들 뇌를 깨서 수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애들 발달에도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 공부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학 영어 잘하면 공부 잘한다 그러는데 체육이나 음악 잘하면 공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공부라는 개념이 그렇게 편협한 개념이 아닌데 우리는 소위 시험지로 평가해서 몇 점 나왔는가 그걸 하다 보니까 공부의 개념이 특히 대학 입시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그거 잘해야 공부 잘한다 그러지 다른 미술이나 음악, 체육 잘하면 공부 잘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의 개념을 바꿔줘야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이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놀이혁명이 교육혁명이다 이런 주제가 있어요. 거기서 주장하는 게 놀이문화를 국가정책으로 그 다음에 체육과 예술의 놀이화 한국 놀이문화를 유네스코에 놀이학의 정립 놀이단체의 조직화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이문화를 국가정책으로 이거는 2008년도에 영국에서 시행했던 사례가 있어요. 국가 정책은 대부분 국방이나 경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삼는데 영국에서는 영국이 세계 최초에서 둘째가 라면 서로 하는 나라죠. 산업화도 세계 최초로 했었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동 인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 즉 자살 노인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관리하는 그런 장관직을 만든 나라도 영국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 계획, 어린이 정책, 어린이 계획 이걸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놀이와 관련된 전문가들, 학자들 쫙 모아서 거기서 심층적인 토론하고 또 결론을 내고 그 결론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또 놀이 시설인 거를 점검을 해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 이제 어떤 시설을 만들 건지 그 다음에 놀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지 놀이 전수를 어떻게 할 건지 놀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론 이제 어린이가 미래를 담당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린이를 잘 키워야 미래에 국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장기적인 플랜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내부 사정도 있을 거예요. 영국이 그 피사 국제 학력 경시대를 경시대 나가면은 수위권에 든 적이 없어요. 세계 최초로 조기교육이 실시된 나라가 영국이기도 한데, 그런 국제 학력 경시대 피사나 이런 데서는 수위권을 못 들어요. 오히려 핀란드나 뭐 대한민국 이런 데가 이제 1, 2등 차지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비교를 해봐요. 도대체 조기교육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래서 2000년도인가 나온 결론이 뭔가 하니, 유아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은 역효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유아들에게는 규격이 없는 소위 비규격, 비유형, 소위 자유놀이 내버려 두고 마음껏 놀 수 있게끔 하는, 이걸 이제 권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빡시게 공부를 조기교육 시켜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등하면 못하고 하는 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 그건 다 과학적인 이유예요. 어린 때, 유아 때부터 공부시킨다고 하는 거는 어찌보면 미친 짓이에요. 286에다가 운영도 못할 프로그램 막 집어넣는 거예요. 286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안 돼요. 한글 하나 담당하기도 힘들어요, 286에서는. 근데 그 아이에게 온갖 걸 다 집어넣으면서 공부시키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아이가 미쳐버리죠.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나중에 정작 공부해야 될 때 공부 못해. 더 이상 공부에 질렸거든. 마음껏 놀지 못해서 이제 커서 놀아요. 질할 총량의 법칙. 질할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질량 총량,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거는 언젠가 다 뿜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안정적으로 되고 심리든 정신 역량이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억압당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빡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빡쳐도 그렇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씩 떼죽음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빡친 아이들한테. 아이 때 이제 빡치지 못했으면 어른 돼가지고 빡친 경우도 많잖아요. 미국이 집단 총기 사고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데서 나와요. 놀이 결핍에서. 잘 나가던 정신과 의사 하던 스튜어트 브라운 박사가 미국 국립놀이연구소를 만들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빡친 애들이 정신병자인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본 거예요. 나중에 정밀하게 조사해보니 놀이 결핍인 거예요. 그거는 각계각층의 결론이 똑같이 나요. 그만큼 놀이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 정책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 다음에 체육과 예술의 놀이화. 체육과 예술의 놀이화라고 하는 거는, 예술은 소위 놀이가 뛰어나게 됐다.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체육이나 예술의 기초가 다 놀이예요. 놀이를 통해서 신체 발달시키죠. 또 놀이를 통해서 뭔가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놀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육이나 예술이 발달될 수가 없어. 즉,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민족으로 21세기에 발돋움하고 있는데, K컬처, 전 세계에서 지금은 알아주죠. 방탄소년단으로부터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 이제 파친코까지, 모든 면에서 K컬처를 문화민족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거는 놀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아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야 체육 발달이나 그것도 예술로 승화시켜내는, 맨날 대중적인 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예술화 이런 것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체육과 예술의 놀이와 일상화, 소위 그 엘리트 체육이나 엘리트 예술이 아니라 국민체육, 국민예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놀이문화를 유네스코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좀 가장 다양한 풍족한 놀이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놀이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을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북한에서 하고 있어요. 2020년 1월 달인가 발표하죠. 숨바꼭질, 뭐 밧줄 당기기, 줄넘기도 들어가 있나? 그런 전래놀이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게 돼요. 국가 무형문화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유네스코에 등재할 준비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안 받침되고 뭔가 밑받침되고 또 발전하려면은 놀이학, 놀이인문학이 발달돼요. 이게 좀 정립이 돼야 돼. 지금 뭐 놀이학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놀이인문학 들어본 적 없죠? 제가 처음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놀이인문학. 좀 어설픈 아니면은 뭔가 좀 맹랑한 도전일 수 있지만은 이런 시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장 잘 노는 민족인 한국에서 소위 놀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왔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해 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놀이를 국가정책으로 체육과 예술의 놀이와 그 다음에 한국 놀이를 유네스코에 또 뭐 놀이학의 정립 이런 것들 위해서는 놀이단체가 조직화돼야 돼요. 전국적인 단체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놀이단체 중에 학술단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소위 민속학회라고 하는 그 내에 이제 놀이와 관련된 것도 연구하고 그러는데 놀이학회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술단체 중에 하나인 놀이학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처럼 놀이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도 놀이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국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국제놀이협회라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플레이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인가 심포지움을 해요. 2020년인가 2021년인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연기했는데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 나가서 또 한국 놀이를 또 소개하고 세계 아동들이, 세계 어린이들이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전통적인 놀이들을 좀 제대로 발굴해서 보존하고 또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제놀이협회에서는 주로 아동 권리 내지는 놀이터 이런 데 활동 중심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보다 이제 폭넓은 보다 그 장기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란 말을 방지원 선생님이 만들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1920년 8월 개벽 3호에 번역동시 어린이의 노래가 이제 실리는데 거기에서 어린이 노래, 이 어린이가 그때 최초로 사용한 걸로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알려져 왔어요. 근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닌 거죠. 훨씬 이전 1914년도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최남선이 주관으로 펼쳐낸 청춘지 창간호의 어린이의 꿈, 똑같죠? 아까 어린이 노래, 어린이의 꿈, 똑같은 어린이죠. 이 어린이 꿈이 곤두사에 실리는데
이 어린이의 꿈을 누가 썼느냐? 이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최남선이 그 잡지 주관자이기 때문에 아마 최남선이 틀림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최남선은 당시 천재적인 그 작가였어요. 그런 작가가 누구죠? 그 이광수, 무정인가 유정 이런 쓴 이광수 같은 경우도 천재적인 작가였던 거죠. 그런 작가들이 나중에 안타깝게 친일로 이제 변제를 해버리고만 이런 게 이제 있긴 하지만은 최남선은 그 훈민정음을 나중에 뭐라고 불렀나요? 언문이라고 불렀어요. 언문. 그거를 순수한 우리말인 한글로 지은 사람이 최남선이기도 해요. 어린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방정환 선생이 아니라 1914년 청춘 창간호에 나온 어린이 꿈에서 최초로 어린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이와 어른의 뜻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린이란 말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쓰여지지 않고 사어와 죽음말이 돼서 그렇지, 어린이에요. 어가는 어리예요, 어리. 즉, 어린이의 뿌리는 어리인 거죠, 어리. 어리는 한글이 처음 창제된 15세기 무렵에는 이르다, 어린이, 발음이 비슷하네요. 이르다, 여물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16세기 이후에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의미가 이제 첨가된 거죠. 그래서 이제 1914년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최남선이 그 어린이란 말을 쓰게 된 거고, 1920년 방정환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린이란 말을 쓰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어린이란 말이 대중화된 것인 거죠. 젊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이야기하고 늙은 사람을 늙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 어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불례한다. 이게 이제 방정환 선생의 이야기였어요. 그건 외인관이 물론 이제 한자어인 아동이니 소년, 소녀 이런 한자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당시에 그런 한자를 쓰기보다는 대부분 애새끼, 애놈, 새끼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욕설이 되지만, 놈자는 지금은 욕설에 해당되지만 당시까지는 큰 욕이 아니었어요. 그래, 옛날 이제 시골 사람들 장에 가면은 요놈 주시오, 저놈 주시오 하잖아요. 그게 욕이 아니고 그냥 일반 명칭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의 욕설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어린이란 말은 굉장히 품격도 있고 그렇죠. 그 말이 본격적으로 이제 쓰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린이와 대비되는 어른이 있는데, 어른은 무슨 뜻일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른, 어간이 뭐죠? 말뿌리가 어루다, 어울리다, 얼싸안다, 얼레리 꼴레리. 거기에서 추측해 보면은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어루다라는 말은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이제 놀리는 경우가 뭐죠? 얼레리 꼴레리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좋아한대요 하면서 놀림말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아이들이. 어루다는 남녀가 짝을 이루는 행위, 즉 성행위, 섹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은 뭐예요, 그럼? 어른은
성행위를 한 사람을 어린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어른이 아닌 어린이는 그걸 아직 이루지 못한 게 어린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 시절을 보면은 그 황진이의 유명한 시조 있잖아요. 그 긴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베어내서 춘풍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여기서 어른님 이렇게 나와요. 어른님. 그 어른님이에요. 땡땡 파트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한가 서동요에 보면은 선화공주님은 맞둥방을 남 그스지 얼어두고, 좀 말이 어려운데, 선화공주님은 맞둥방을 남 몰래, 맞둥방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죠? 어떤 사내겠죠. 남 몰래 남 몰래 얼어두고, 얼어가 그거예요. 얼레리 껄레리. 그래서 이제 어린이와 어른을 전동시대는 어떻게 구분했느냐. 어른이 되면은, 즉 장가를 들면은 상투를 틀었어요. 그래서 상투를 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나이를 30, 40, 50 먹었다 하더라도 어른이 아닌 거예요. 어린이에요. 댕기머리 내지는 산발머리. 그럼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 머리 올린다고 그러죠. 머리를 왜 올리죠? 이제 머리를 쭉 올려서 족도리를 이제 여기다 얹잖아요. 올린 머리. 그러니까 시집 갈 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상징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머리 모양에서. 그래서 머리를 올리면은 소위 품절녀가 되는 거고, 상투를 틀면은 품절남이 되는 거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어린이를 보면은 어린이와 어른, 글씨를 보면은 어린이, 어른이 거의 비슷하고 한자가 달라요. 한자 가운데 른, 린 이게 달라요. 이게 느껴지는, 어감이 느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린이는 동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사. 어른은 명사 같은 느낌이 들고. 물론 둘 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어린이는 명사지만은, 둘 다 명사지만은, 어린이는 활기찬 명사 같고, 어른은 마치 정지된 명사 같은 느낌. 그 린에서 모음, 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10분만 앉아서 뭐 좀 하자고 그러면은 근질근질해서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난리가 나요. 반대로 른, 의죠. 뭐 같아요? 방바닥에 앉아 침대. 어른은 10분만 서서 활동을 하면은 뚫레뚫레 뭘 찾죠? 앉을 자리 찾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궁금해서 혹시 훈민정음 창제할 때 창제와 관련이 있을까 봤더니, 훈민정음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다시피 음양오행론에 입각해서 만들었어요. 소위 음양오행론을 우주법칙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주장 중에 하나가 모음이는 처음 만들어진 글자로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의 심성을 형상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모음의는 뭐냐? 모음의. 이거는 온전함과 마무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함과 마무리. 이는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이니까 자꾸 일어서가지고 뭔가 단련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몸도 마음도 키우고 정신도 키우고 해야 되는 거죠. 생각도 키우고. 이거는 온전함이니까 마무리니까. 최종 마무리 뭐죠? 뚫는 거잖아요. 최종 마무리. 그 최종 마무리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남이 덮어줘요. 뭔가를. 반듯하게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관짝을 덮어주든가 흙을 덮어주든가. 그 전까지 이제 이불이나 뭐 요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덮지만은 최종 마무리에 남이 덮어주면은 이게 최종 마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와 가까워질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이와 친해질 필요가 있는 거고, 즉 어린이와 자주 접하고 어린이와 관련된 뭐 동요, 동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접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마무리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즉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2로 시작되는 것들, 이것들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 논란이 된 방종환의 여성관. 그렇게 선진적이고 그렇게 개혁적이고 어린이를 한울림으로,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 경어를 써야 된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이게 2016년도에 나와, 이 책이. 거기에 내용들이 폭로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나온 내용들이 뭔가니, 방정환은 여자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아이들의 인권은 남자아이에 한정되어 있다. 자신의 딸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방정환, 김동인, 김기진은 동시대 여성 문인이었던 김명순,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작가예요. 근데 기녀, 첩의 딸이에요. 기생 첩의 딸. 김명순이 데이트 강간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점을 공격하며 음탕한 탓에 강간당한 여자다. 원래 피가 더러운 여자다. 아기 어머니 같았어도 아기성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헷갈리는 여자다. 라면서 19세인 김명순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방정환은 잡지 별건곤에서 김명수는 남편을 5이나 갈고도 처녀행세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이에 김명순이 방정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연재가 중단됐지만 1927년 김명순이 아이를 입양하자 방정환은 김명순이 혼외자로 낳은 아기의 성을 무엇으로 붙여야 할지 몰라 애쓴다. 매우 요즘 악플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런 내용이라면 매우 악질적인 악플인 거죠. 2차 가해인 거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폭로되어 있는데, 요게 19년도 유튜브 수다몽이라고 하는 데서도 이런 내용들을 폭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년 작년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한남 논란, 성폭행 2차 가해, 여기에 대해서 과거 이인을 현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시대 상황 배제에도 한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행동은 옳지 않다. 뭐 이런 내용. 어디까지 거슬러 가는 거냐? 적당히 해라. 뭐 이런 또 좀 뭐랄까 너무 심하다고 하는 댓글도 있고, 여성과는 시대를 고려할 수 있어도 강간당한 걸 2차 가해한 건 잘못된 일이다. 조선시대도 강간은 죄였다. 이런 이제 댓글들로 이렇게
반응들이 좀 갈리고 있는 거죠.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흠결은 흠결대로 단호하게 비판하되 잘된 거는 잘된 거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백정, 기생, 또 그 무당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평생 한을 가슴에 안고 살기도 하고 그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시대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깨인 소위 계몽 지식인이 더구나 어린이 인권을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또 어린이날과 어린이 잡지를 만들어낸 실천한 그런 사람이 그 기생 딸이라고 해서 첩의 딸이라고 해서 그 유망한 작가의 앞길을 막아버린. 그래서 결국 김명순이라는 사람은 유학생이었어요. 일본 유학생. 그 파리 유학도 가려고 했던 유능한 작가였는데 나중에 일본으로 가서 종종을 감췄는데 50년대인가 어디 정신병원 전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성들 때문에 유명한 작가가 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런 점은 100번 사죄하고 100번 이미 아주 오래전에 고인이 됐지만은 잘못을 빌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대신해서라도 뒤늦었지만 김명순 작가님의 명복을 빌고 또 그런 부분들을 거의 뭐 100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용서해서 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또 어린이를 한올림으로 봤던 방정환 선생이 그랬다고 하는 거는 아마 천도교 사상 이런 천도교 사상을 완전히 몸으로까지 체득하지 못한 아니면 그 시대적 환경 휩쓸린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재우는 인내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천 활동을 했던 게 뭔고 하니 그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자 노비가 2명 있었는데 해방시켜줘요. 그냥 해방만 시켜준 게 아니라 한 명은 첫째 며느리로 삼고 한 명은 수양딸로 삼아요. 그 다음에 2대 교주인 최시영은 모든 교도들에게 신분의 고와 노권화점을 막론하고 서로 맞절하게 해요. 맞절하게. 그러니까 뭐 양반이든 뭐 하인 출신이든 소위 양반이든 상놈이든 뭐 벼슬하고 있는 사람이든 뭐 농투생이든 천도교 동학교도라면은 서로 맞절하게. 이야기는 뭐죠? 평등하다 이야기죠. 사람은 귀천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이런 사상이 바로 동학사상, 천도교 사상인데 당시 일제시대의 지식인이었던 방정환 선생한테는 이런 게 스며들다가 좀 100% 스며들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계속 이야기하려니까 좀 마음이 거시기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는 뭐라고 그랬죠? 한울림이다. 방정환 선생이 최초로 어린이는 완성된 인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 전통 아동 교육 사상, 서양의 교육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는 과도기적인,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게 본 거예요. 100이 아니라 1이나 2, 3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른들에게 의존해야 되고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관념이 소위 전통 교육 사상인 거죠. 그러나 방정환 선생은 최초로 어린이를 완성된 인격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까 흥미주의 발현적 교육관, 또 가장 개혁적인 교육관, 혁신적인 교육관,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상의 뿌리는 바로 동학, 천도교 사상의 인내천에 근거하고 있는 천도교 사상에서 나온 거고요. 어린이는 하늘입니다. 다시 일어나자. 이상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 도움이 좀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제 방정환 선생과 어린이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끄트머리에 방정환 선생의 그 여성관, 이게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다음에는 산뜻하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